네. 117쪽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하는 것까지 앞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 지급하면서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 정산으로 다시 한번 정산을 해줍니다. 자, 일반 근로자의 원천 징수와 연말 정산 시험은 여기에서 실무 시험이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 급여 프로그램에 그 사원을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사원 등록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급여에 맞는 그 간이 세율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득세 간이 세율표를 적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무 수행할 때는 이 간이 세표에 따른 소득세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다 입력해 주는 게 아니고 급여만 입력하면은 소득세 원천징수가 해야 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급여 자료만 입력하면. 그러니까 암흑에 본복 얼마, 수당 얼마 이것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한 사람 연말정산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들이 있어요. 근로자의 소득자료는 어떻게 되고 또 근로자의 그 소득공제나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증빙들 그 증빙을 보고 입력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실무 수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이 나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종합을 해서 산출한 그 근로소득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원천징수를 많이 했을 때는 2월 달에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죠. 반대로 만약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적으면은 2월 달에 세금을 폭탄을 맞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2월 달에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할 때 조금 더 연말정산하면은 그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만큼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좋아요. 매월 세금을 조금씩 내는 거하고 나중에 2월 달에 한꺼번에 왕창 내는 거하고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담당자들은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된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 정산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용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 근로소득이라고 그러죠.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 소득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연말정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루 급여가 있어요. 여기다 하루 급여가 30만 원인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치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일에 15만 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빼기 15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15만 원인데 세율은 일용직 근로자는 단일 세율이에요. 단일 세율. 우리 일반 근로자는 세율이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런데 가장 낮은 우리 기본 세율의 가장 낮은 게 6%입니다. 그래서 6% 세율을 계산합니다. 15만 원에 6%가 산출세액인데 15만 원 곱하기 6% 9,000원이네요. 산출세액이 9,000원입니다. 산출세액.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무조건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유 없이 그냥 55%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9,500원 아니요 9,000원에 곱하기 45% 하면은 4,050원을 빼주는 거예요. 4,050원 500원 이걸 빼줬습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할 세금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원천 징수할 세금은 4,950원이네요. 네, 4,950원. 그래서 1일 급여가 30만 원인 일용 근로자를 한번 이 계산 방법들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일용 근로자의 원천 징수에 대해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가 나오든 일반 근로자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일용 근로자로 내면은 일반 근로자 걸 안 내고, 일반 근로자로 급여 계산 문제를 내면 일반 근로자가 안 나오면 일용 근로자로 나옵니다. 일용 근로자 원천 징수하는 방법은 이 산출 과정을 이걸 외워 두셔야 돼. 물론 프로그램에서 실무할 때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네, 뭐 세율 6% 우리가 이걸 정해주는 게 아니고 급여만 입력해주면 이렇게 딱 계산을 지가 해줘요. 급여만 입력해주면 소득공제도 지가 알아서 며칠간 일을 했는지 며칠 날 얼마 이렇게 일 급여를 입력해주면 소득공제 알아서 해주고 산출세액 알아서 뽑아주고 세액공제도 알아서 해줍니다. 일용자에게는 뭐 받을 서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서류를 받죠.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카드 사용대금이라든가 의료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보험료 납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부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서 그걸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는 그런 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계산하는 요 절차, 요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로소득의 종합과세가 어떤 사람이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한번 봅시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거, 우리 종합과세 대상 세목이 6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가 종합과세 세목이죠.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되는데 합산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은 하려면 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로소득만 있는데 5월 달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해서 내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해서 다시 환급받으면 돼요. 예. 근데 신고해봐야 똑같거나 오히려 내가 계산해봤더니 더 납부해야 되네.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하죠. 자기가 계산해봐가지고 환급세액이 있네. 그러면 다시 한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할 때 납부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 하는 것은 연말정산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월 달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겠다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과세 방법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가, 이론적인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범위와 역시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연금소득의 범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 연금소득이라 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받고 있는 연금인데요.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져 있는 연금이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령 기초연금이라는 거 있죠? 이 국민연금, 연계노령, 이게 지금은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을 기초연금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다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이 퇴사하면 받는 게 공무원 연금이 있고, 사립학교 교사들이 퇴사하면 받는 게 사학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연금을 준다 해서 공적 연금에 해당이 되고, 사적 연금은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를 가입을 해서 받는 그런 연금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 하면은 퇴직보험연금 또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보험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나 관련한 여러가지 그 연금 취급하는 회사 있죠. 주로 보험회사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공적연금은 다 정부기관에서 지급하죠. 그래서 연금은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고요. 비과세연금이 뭐가 있는가 볼까요? 비과세연금은 공적연금 내에 있어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위연금 같은 것이 비과세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가족관계에 있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국민연금의 소득 연금 수령 연금을 받는 해당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둘 다 만약에 연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경우에, 그죠? 근데 할머니는 연금을 조금 받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연금을 많이 받았었는데 할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할머니 연금하고 할아버지 유족연금을 비교해가지고 큰 거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때 유족연금을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유족연금 비과세 됩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도 비과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연금이다 그러면은 근무 중에 몸을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로가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산재보험에서 근로 상실에 따른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이라고 부르는데 비과세, 세금이 없다. 또 국군 포로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다 그래요. 이것도 비과세다. 자, 연금 소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열거된 것도 별로 없죠. 비과세도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건 좀 느낌이 와요. 비과세다 하는 느낌이. 자, 그러면 연금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금 소득 금액은 연금 소득에서, 즉 총 연금액에서, 비과세는 총 연금에 안 들어가요. 과세되는 거, 거기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차감합니다. 이 연금 소득 공제가 여기에서는 필요 경비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필요경비라고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도 연금소득 공제가 필요경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총연금액이라는 건 무엇이냐? 설명 나오죠? 총연금액이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합계가 총연금액이다. 언제나 총연금액 또는 근로소득 금액 이런 거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빼는 거예요. 주의해 보니까 사적연금 소득의 경우에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 연금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나는 사적연금밖에 만약에 없다. 사적연금밖에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사적연금이 있다. 그러면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 총연금액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연금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연금액은 분리과세 빼는 거니까 연간 1200만 원 이하 받는 사적연금 소득자가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그러면 연금 소득 금액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 공제는 어떻게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 연간 9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9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900만 원만 공제하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한도가 2천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2천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였어요.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해주는 거고, 연금에서는 연간 9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연금소득공제. 자, 보시면 총급여액이, 그러니까 연금급여예요. 여기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연금으로 받은 급여, 연금소득을 말해요. 총 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하이면 모두 공제해줘요. 모두 공제해주고, 350만 원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35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초과된 금은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런 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 우리가 근로소득에서는 500만 원 이하 하나만 알아두다고 그랬죠. 500만 원 이하인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얼마였어요? 500만 원의 70%였죠. 그건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연금소득공제는 350만 원 이하 소득공제 100%. 350만 원 이하 맨 밑에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소득공제 적용해서 계산하고 하는 건 뭐예요? 사적연금이다 그러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이런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는 건 뭐예요? 연금을 주는, 만약에 은행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연금 줄 때 다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줄 때 원천징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지금 국민연금에 만약에 불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 달에, 매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또 해줘요. 연말정산도 해줍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서 의무가 끝나요. 여기 지금 밑에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데,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공적연금은. 자, 그러면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매달 25일 날이 지급하는 날로 돼 있어요. 매달 25일 날. 그래서 25일 날로 수입 시기를 보는 거예요. 지급 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수령한 날을 적용합니다. 현금주의죠. 사적연금은 수령한 날.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 수입 시기가 좀 차이가 있죠. 자, 아까 제가 공적연금에 대해서 공적연금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적연금 원천징수 있고요. 1월에 연말정산으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기억하시고.
연말정산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과세 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든가 여기 연금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 표에 있는 이걸 적용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금소득 뭐 가볍게 끝났습니다. 연금소득이 크게 이슈될 만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예,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타 소득.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조금 복잡하게 느꼈던 게 아마 이자하고 배당 소득이었을 거예요. 그 밑에 과세 방법이 좀 복잡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이 이자 배당이. 그래서 거기 많이 헷갈려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에서 그 금융소득에 대한 이론 문제를 낼 때 바로 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아니 순서대로 말하면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요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 금융소득에 대한 문제를 척척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타 소득은 뭐냐? 앞에 나오는 이자, 배당, 근로사업, 그 다음에 연금,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요 5가지 소득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 분류과세, 그것까지 제외한 나머지가 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열거된 게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열거하지 않은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잖아요. 열거하지 않은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세뱃돈 같은 건 여기 안 나와요. 세뱃돈 같은 거. 우리가 세뱃돈 받았다고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거되지 않았으니까. 열거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은 전부 기록한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는데도 보다시피 표가 2단으로 해가지고 표가 이렇게 한 장이잖아요. 앞뒤로 열거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깨알같이 써져서.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을 열거된 요 내용에서 필요경비라는 그 항목을 옆에다 만들어 놨어요. 이 필요경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승마 투표권으로 받은 기타 소득이라든가 슬롯머신으로 벌어들인 이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의 내용과 필요경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걸 묶어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서대로 승마 투표권, 우리 경마장 생각하시면 돼요. 경마장에서 막권을 사가지고 당첨, 자기가 거기 좋은 성적을 내면은 그 경마장에서 나올 때 막권하고 이게 뭐 바꾸죠, 돈하고. 그래서 내가 막권을 샀던 것이 필요경비예요. 그 말에다가 투표한 금액.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다 돈을 많이 걸었을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그 말에다가 저 말이 오늘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거야 라고 아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거기다 많이 걸어요. 그러면 상금을 많이 받죠. 조금 걸으면 조금 받죠.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그 투표권에 투표한 금액을, 그러니까 실제 투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건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 막권을 살 때 영수증 주잖아요. 슬롯머신도 투입한 금액.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만을 인정한다는 거죠. 실제 필요경비.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타 소득에서 딱 보시면은 다 그런 그 사행 행위들이에요. 사행 행위. 예. 그런 것들은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돼. 실제 필요경비 입증 안 하면 이 금액을 전부 과세해요. 필요경비 빼지 않고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전부 다 기타 소득으로 소득 금액으로 본다는 뜻이죠. 자,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 부상을 말하는 겁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자, 학교 공익법인이죠. 예, 공익법인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주무관청은 어디가 돼요? 교육청. 예, 교육청.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학교 내 글짓기 대회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교 창립 100주년 글짓기 대회에서 1등 100만 원, 2등 80만 원 이렇게 상금을 정해놨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상금을 받았어요.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런데 필요경비를 얼마를 인정하느냐?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실제 필요경비를 증명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둘 중에서 큰 거를 적용해줘요. 고마운 일이죠. 예.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거 인정해주고 실제 필요경비는 적고 총수익 금액의 80%가 더 크면 큰 걸 인정해준다. 그게 맥스입니다. 기타 소득은 언제나 맥스, 큰 것 적용해줍니다. 둘 중에. 그래서 대개 이런 거 상금 같은 거는 실제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의 80%를 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몰라도 되고 상금은 총수익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다. 요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공익법인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익법인 하면은 이제 학교 같은 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것도 상금하고 똑같아요. 무슨 경시대회 상금하고 똑같이 총수익 금액의 80%. 자, 주택의 입주가 지체되어 가지고 받는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주택 입주. 우리가 이제 오늘 입주하기로 해가지고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아가지고 내가 살던 집을 오늘 비워줬어요. 근데 오늘 나는 이사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일정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사갈 집을 건설하는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보상해줘야 되겠죠. 나는 그동안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얻어서 생활을 임시로 해야 되잖아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줄 거다 이겁니다. 이거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기 때문에 20%에 대해서만 거기에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20%가 세금이라는 건 아니에요. 20%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80% 필요경비 인정하는 게 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0%짜리가 나와요. 총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들이 있어요.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형자산은 법인의 무형자산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 지금 개인 소득세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도
광업권이 있고 어업권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어부들이 이제 어촌에 살면 자기 어업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 동네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내가 권리를 양도하고 내가 어업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형편이 안 돼요. 네. 근데 저 서울에서 이사 온 청년이 하나 있어. 예, 당신 내 어업권 내가 싸게 줄 테니까 내 거 사라. 해서 이게 팔면 그게 뭐예요? 무형자산을 양도한 거죠. 기타 소득. 필요경비 얼마 인정해줘요? 60%.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필요경비 60%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죠. 아까 이거 이 부분이 사업소득에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하권 이 설정하는 것은 제외다 그랬어요. 그건 사업이 아니다. 이건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필요경비 60%입니다. 원작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작성했다 이거예요. 원작자. 내가 작성한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사진 이런 창작품의 대가로 받는 대가. 이거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사업소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을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그럴 때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글 쓰는 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이거나 뭐 원고를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위탁을 하면 내가 원고를 써주는 편이에요. 이런 것이 기타 소득이에요. 작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래요. 보통 이름에 무슨 작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업자예요. 사업자. 자, 그래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원고료라든가 이런 창작품은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60% 기억하시고,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강연료나 뭐 강의나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저는 사업자니까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그런데 강의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어떤 전문가라든가 또는 직장인들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강의를 직업적으로는 안 하지만 강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60%. 60%가 필요경비라는 거예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그 심사를 한다든가 하고서 받는 보수 있죠? 무슨 노래자랑 심사를 했다든가 이럴 때 미인대에 심사를 했다. 그때 받는 거 기타 소득이에요. 총수익 금액의 60%가 뭐예요? 필요경비가 된다. 변호사 등의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서 보수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 변호사 용역을 제공했다. 하면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건 사업소득인 거고, 나는 변호사인데 직업으로 하지 않아요. 변호사 개업을 안 한 변호사들도 있죠. 직장 다니는 변호사들, 그건 근로소득이 있는 변호사들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예, 아르바이트라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내가 근무 시간 외에 어떤 거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해줬어요.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할 수 있죠. 그리고 대가를 받았으면 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거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60%.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강연했다, 이거 참 잘 나오고요. 원고료를 받았다, 이런 거 참 잘 나와요. 강의료를 받았다, 원고료를 받았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여러분 강의료 7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60%가 필요 경비니까 70만 원의 40%만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해야 돼요. 28만 원. 28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60%는 필요 경비니까. 네. 그렇게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서화 골동품부터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죠. 여기서부터. 기타 소득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